안녕하세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주최한 올해 두 번째 토론회인 새 정부 디지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용인대학교 김상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지난 1월 달에 주요 정당의 대선 캠프를 초청을 해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달로 벌써 다가왔습니다. 5월 10일로 예정된 새 정부 출범이 이제 5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디지털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토론회는 총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 그 첫 번째 주제로 새 정부 디지털 정책 정부 조직 개편 및 IT 규제 완화, 그리고 지난 12일 화요일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이신 이화여자대학교 양희동 교수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월 달의 세미나는 그 양당의 대선 캠프가 주 오디언스였다면 이번 4월 둘째 주의 세미나는 인수위원회 그리고 새로 부임하실 정부 부처 장관님들이 주 오디언스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너무 정치적인 어젠다에만 휩쓸리기 쉬운 그런 와중에 이 디지털 정책에 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또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역량이 조금이나마 새 정부의 성공적인 발족에 도움이 되고자 지금 이렇게 굵직한 3가지 주제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 모신 박영일 교수님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주제에 관해서 많은 강연과 또 지금 현 캠프에 자문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모셨고 오늘 박영일 교수님을 모시고 또 여러 전문가 토론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희동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분의 발제자와 그리고 3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약 90분간 토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발제자와 토론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융합 콘텐츠학과의 박영일 교수님을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박영일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제23대 과학기술부 차관,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대외부총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3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NCI 행정사무소의 김경섭 대표님 토론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윤혜정 교수님 토론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대학교의 정대율 교수님 3번째 토론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율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오늘의 토론에 사회를 맡게 돼서 저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신 김영희 교수님께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발표를 진행을 해주신 후에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질의응답은 그 토론이 끝난 이후로 좀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제를 진행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토론자 3분께서 각각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순서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발제자이신 박영일 교수님의 추가 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서 토론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또는 토론을 진행하실 때 혹시 공유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화면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 공유 권한이 해제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 발제자와 토론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후에 혹시라도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 줌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혹시 있으신 분들께서는 발제나 토론 진행되는 중간에라도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종합을 해서 추후에 시간이 허락되는 선 안에서 원활하게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소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발제자이신 박영희 교수님 자료 화면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박영일입니다. 제가 일단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한국경영정보학회 토론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보다 제일 잘 모르는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냥 제가 근처에서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자료들을 봐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는 정도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약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도 계셨는데 이제 고진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인수위에서 이 세밀하게 더 작업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1월 2일 날 이제 그 공약으로 발표된 이후에 벌써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그 골격이 나오는데도 또 지금 그 열심히 TF가 작업을 한다 그래도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말하자면 우리 5대만 깔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자정부 초기 이럴 때 이제 저희 그 속한 조직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전체에 대한 이렇게 이 기획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 전자정부 쪽 그 작업 같은 걸 옆에서 봐왔고 또 실제로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 행정을 이렇게 해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방대하고 또 지난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금방 설계를 하고 금방 구축을 하고 금방 이것이 운영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완전한 이 모델이 다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약 작성 당시의 입장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이것을 사실 맞는 거 아닙니다. 아마 김창경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더 아주 익사이트하고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것인데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는 그야말로 그 4차 산업혁명 정책본부에서 했던 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대신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 이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역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추가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입장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관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어차피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게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구상의 핵심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 정부 디지털 혁신에 대한 관점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 출발점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선거 공약을 만드는 조직에도 4차 산업혁명 정책본부라는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중요시했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정체됐던 경제성장 그리고 아직까지 더 많이 확장해야 될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기술의 발전과 그것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국가의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발전에 결정적인 키워드라는 그런 이 기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중심에 놓고 이것이 국가 발전에 여러 방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검토를 하는 것이
이제 여러 형태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사이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경제 일반에서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얼스 이렇게 통칭됐던 그러한 이 공약 발표 현장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대전환의 시대이다 하는 것이 이미 작년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여러 연쇄적인 상황이 전개되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전환의 시대라는 그런 이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 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각 파트에서 이루어졌는데, 역시 그것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디지털 혁신의 한 축이다 해서 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추진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혁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리고 경제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그리고 구조 전환과 디지털 격차 해소, 또는 그 단순한 디지털뿐이 아니라 사회 격차, 사회 각 부문의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렇게 이제 추진이 됐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부터 사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오히려 거꾸로 저 뒤에 디지털 전환이 더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고, 이거는 경제, 특히 경제에서도 여러 계층에 골고루 다 영향이 미치고, 특히 격차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말하자면 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 또는 생존을 위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사실 그걸 정부 혁신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이제 차원인데, 공약 발표는 거꾸로 돼가지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디지털에서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제 원 사이트 토탈 서비스, 데이터가 열의를 하는 정부, 민첩한 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이 표현이 됐는데, 요건 이제 자세하게 뒤에서 제가 전체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또다시 나올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는 이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한 기술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인력 또는 자원에 대한, 제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 산업,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그 사이버 안전망, 물론 현재보다 더 고도화된 초지능화된 인프라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프라, 사이버 안전망,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100만 디지털 인재와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안에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은 당연히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 부분에서의 지원, 제조 공정 기술의 혁신,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디지털 전환을 제조 기술에, 제조 산업에 이렇게 접목하기 위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들이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 이런 문제가 이제 디지털 전환 대응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 전환 인력,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 구조가 디지털 혁신의 구조로 바뀔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인력의 미스매치라든가, 아니면 기존 인력에 대한 전환 재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 인력에 대한 해소 방안, 즉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킬에 대한 이제 어떤 인풋, 그리고 새로운 기능의 부여,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자, 명칭은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이렇게 발표도 됐고, 그다음에 뭐 지능형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지능형 AI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아쉬워서 하나 더 붙었습니다만은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거는 뭐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목적이 이제 중요한데, 목적은 국민 행복을 위한 서비스 강화라는 것이 이제 최종의 목표로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한 서비스 강화. 이것이 최종의 목표로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가장 맞춤형 그리고 선제적인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낸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서 정부가 열심히 만들어서 뭘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각 부분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즉 데이터 기반 분석을 할 때 그 데이터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인공지능 솔루션을 낼 때 이것이 잘못된 솔루션을 내지 않게 얼마나 사전에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있게 제공하고, 또 집단 지성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더더욱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어도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소관에서 옛날의 관행을 고집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기 소관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는 것을 뭐 무시를 한다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잘못된 경우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상당히 이제 좋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게 상당히 많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국민의 참여를 최대로 이끌어내서 사회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솔루션으로 민첩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서 사회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를,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지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의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경험해서 국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전자정부, 그러니까 이 예전에 우리 각 부문의 5대망 중에 하나인 행정망을 깔 때부터 시작해서, 행정망, 금융망 깔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자정부를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온라인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의 발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하는 거죠. 앞에 것을 뭐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럼 앞에 것에서 뭐가 부족했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같이 부처의 벽을 넘어서, 또는 정부 민간의 벽을 넘어서, 또는 나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데이터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잘 묶어주는 게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앞에 것과의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과 집단지성은 지금도 이제 집단지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집단지성 기반과 인공지능 솔루션이라는 것을 그 앞으로 필요한 그 국민 행복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툴로 투입하겠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 AI 기술이 그렇게 발전 못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 좀 안 됐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지경에 왔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까지 사실 국민들이 이제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서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보다 어드밴스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는 민첩한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제적이고 민첩하게 해결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 어떤 그런 이제 희망 주문, 이런 것이 이제 반영된 그런 이제 명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방식이 일단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여기 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축적 더하기 연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인공지능과 정책 전문가 풀이 같이 개입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이제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 정부 또는 데이터 산업 요 하나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많은 법들 체계 만드는데도 몇 수년 걸렸고, 그것이 또 뭐 마이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주권 해가지고 또 이제 많은 게 있고,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구현하는데 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하고 협력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도 어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AI의 분석 솔루션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되고 그거 바람직하다는 건 알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이 갈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한 AI 솔루션이라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한 솔루션인 것인지, 예?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그것이 학습을 하고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계속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뭐 의료에 있어서 AI 의료하고는 달리 이것은 사회 정치적인 그러한 이 사회 현상에서의 이 데이터와 판단이라는 거는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판단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다른 요인들이 많고, 뭐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특히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람의 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감정이 개입되는 것들은 여러 다른 외부 요인들이 개입되는 것은 인공지능의 솔루션에 대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여러 난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방식에서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새 뭐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이제 중시하고 플랫폼의 좀 뭐랄까 그 가치를 아주 높게 따지면서 플랫폼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높이 받드는 이런 이제 이 움직임이 있고, 이 플랫폼 경제 가리키는 게 뭐 상당히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역시 이것도 이제 플랫폼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시스템은 결국은 마찬가지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것이 새로운 모습의 모양을 어떻게 보내줄 거나 하는 거죠. 가장 이제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냐, 정부의 구조에서 보여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나왔을 때 정부 조직이 전부 다 개편되는 것을 이렇게 초기에 오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투 레이어의 정부의 윗단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의 정부 부처들은 다 있고 기존의 정부 부처 하는 일들은 다 있는데 어떠한 국가 난제, 국가 임무 또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 단위에서 여러 부처가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을 윗단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뭐 지금 있는 것처럼 과기부, 교육부, 뭐 복지부, 뭐 고용노동부 이렇게 있는 그 부처는 부처들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은 있지만 그 위에 서로 공통으로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러니까 버추얼 정부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구조가 이제 결국은 핵심이고, 이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잘 설계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뭐 흔히들 얘기되듯이 예를 들어 방역, 그러면은 방역에 관련되는 좀 뭐 다들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보건복지부, 질병청 또는 뭐 일부 뭐 교육부 뭐 이렇게 한두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뭐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대로, 보건복지, 질병의 전부 컨트롤 이 위에 컨트롤 거버넌스가 있지만 실제 뭐 학교 현장에서의 방역은 어떻게 하고, 산업에서의 방역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백신의 생산이나 조달이나 아니면 뭐 치료제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냐 하는 것들을 할 때는 많은 부처들이 한꺼번에 관여돼야 되는데, 그때 물론 이제 잘 협업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컨트롤 타워가 잘 영향을 발휘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정부라는 것도 오랜 관성과 오랜 구조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짝 짜여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일일이 다 그 벽을 까부시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위에 플랫폼, 상위 플랫폼에 각자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두뇌를 맞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하는 솔루션, 이제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부처 사이트들이 통합돼서 국민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거기서 원 거버먼트 원 사이트를 구현한다. 그 플랫폼 향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부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플랫폼 상에서 원 거버먼트 원 사이트를 구축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 디지털 플랫폼에는 각 행정기관이 각자가 이제 잘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공공 서비스 웹사이트 앱 같은 것을 잘 어떻게 국민들이 거기 한 군데 들어가면 자기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찾아서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원스톱 플랫폼의 모습을 갖춘다 하는 거죠. 상당히 뭐 아이디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국민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거기에만 들어가면 다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서치 엔진 같은 것이 잘 돼가지고 플랫폼에서 우리가 일반 기존의 그 플랫폼에서 찾아가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보다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선제적으로, 아까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선제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그 이 패키지 또는 그런 그것이 가능한 그 솔루션을 정부가 마련을 해서 거기에 국민들이 실제로 그런 그 솔루션이 마련되는데 일조를 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결과로서의 플랫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디지털 플랫폼에 축적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한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는 그 민관인데 특히 민간의 그 정책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인공지능의 솔루션을 이제 보완하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는다. 일단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론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 보안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됐고, 데이터 시큐리티,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도 뭐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구조,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것하고의 차별성을 어디서 찾느냐? 이 기존의 것하고 차별성은 대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특징에서부터 뭐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플러그 앤 플레이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가 모이는 시스템이 다 완벽해지면 그 빅데이터에는 기존에 각부처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도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지방정부 안 해도, 저도 약간 그 지방의 일을 잠깐 본 적이 있지만 지방정부 안 해도 도하고 각 시군의 빅데이터가 서로 호환이 서로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야만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하시는 것처럼 그냥 워크스페이스에 가가지고 같이들 모여 앉으면 이것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뭐 정부에는 각 층의 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에서부터 각 부처, 청단위, 지방정부, 그리고 또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부 이상으로 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력되는 그러한 메가 플랫폼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지금 또 밑에 산재에 있는데 그것 위에 전체가 이제 같이 통할되는 플랫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니즈를 선제 대응하고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능 지갑을 드린다 뭐 그런 이제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각 개인이 원하는 것을 딱 표명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면 알아서 그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속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여 문제입니다. 각 개인이
이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알아서 잘 만들어주겠다는 것보다도 각 개인이 자기의 니즈와 자기의 데이터와 자기의 그 활동을 그 플랫폼 상에서 같이 참여하고 공유해야만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다 하는 거죠. 서비스는 뭐 당연히 대면 비대면 처리이고, 그래서 뭐 이거 보고 그때 뭐 현 정부에서도 뭐 다 온라인 서비스 하는데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것과는 틀리다는 거죠. 국민이 이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지고 어느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뭐 민원 24시 해결되는 건지 안 되고 굳이 가야 되는 건지 찾아가지고 자기가 서비스를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온라인 되는 건 온라인으로 받고 아닌 건 가서 받아오고, 이런 것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티즌 소싱,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민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활용을 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참여를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 토론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국민 토론 플랫폼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 행정부의 여러 일들은 이 국민 또는 이 국민 각자의 어떤 그룹에 따른 그런 이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요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전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들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도 플랫폼상에서 한번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정책 실패도 미리 예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참 그 중요한 것은 결국 파티시페이션인데, 소통은 이제 파티시페이션이고, 그 파티시페이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느냐. 그래서 파티시페이션 to on.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NFT도 사실 여기에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NFT를 통해서 어떤 참여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거죠. 뭐 기존에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걸 통해서 뭐 정보 참여하고 이럴 때 인센티브 줄 수 있냐, 인센티브를, 이런 것들이고, participation to fun, participation to happines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조에 본인의 니즈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면 금전적, 뭐 비금전적 그런 혜택도 보고,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서비스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표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존에 하던 행정의 그런 방식과 역량을 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 하는 거죠. 벽이 있어가지고 벽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는데 아주 그 복잡한 행정 서비스의 그런 구조, 그것을 그런 이 오퍼레이션 그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디지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개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각각 부처마다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전화통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정부 안에 각자 모여가지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해결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 그러면 이 행정 서비스도 그냥 정부가 생각해가지고, 국민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맞아, 이런 데이터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이 기본소득 지원을 얼마씩 하면 될 것 같아. 이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니드를 정확하게 파티시페이션을 한 걸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걸 빅데이터로 AI로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 행정의 역량, 이런 거죠. 그리고 공무원 개개의 역량도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 채용할 때 이런 걸 보겠다, 이런 디지털 역량을 보겠다는 거는 이미 어나운스가 됐고, 심지어는 뭐 승진할 때도 뭐 보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실질적인 개개의 역량에서부터 행정을 하는 시스템 자체를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그런 이름하에 바꿔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기술이나 산업 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OS 솔루션 개발, 서비스 디자인, 사실은 요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요게 이제
아주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초연결, 초지능의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그걸 구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규제 개혁과 그리고 이 산업 지원,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다른 어느 것에 비해서 이런 것이 깔려 있고, 특히 이제 이 핵심 기술 산업 이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참여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디지털 격차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이제 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솔루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같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체를 보면 이것을 이제 처음에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접근했던 그런 줄기가 한 줄기 있고, 하나는 저걸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접근했던 줄기가 한 줄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걸 통한 서비스, 그러니까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사회혁신 차원에서 접근했던 그러한 그 줄기가 있습니다. 이 전체 줄기 안에는 이제 지금 그것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성하는데, 자,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고 많은 인프라도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럼 그것은 누가 담당할 거냐? 누가 담당할 거냐? 자, 청년 뭐 스타트업, AI 스타트업 같은 것을 육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의 60% 이상을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초기 구매해 줌으로써 그 산업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각각의 파트에서 이렇게 심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의 그 혁신의 차원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서비스의 강화, 국민 행복 서비스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팀들은, 자, 국민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니즈를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들이 있고, 정부 혁신의 팀들에서는 자, 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어떻게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데 일단 먼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팀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이게 1월 2일 날 발표되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진 위원장이 이제 지금 그 TF에서 잘 정리하실 거로, 이 고진 박사가 또 이제 이쪽에 상당히 또 일가견이 있고 하니까 이제 정리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 개인적인 걱정은 그것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정부 같은 거 할 때요, 그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저는 행정자치부 때문에 전자정부가 갈 길을 다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그 일을 맡음으로써. 이게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관료 조직이 전자정부를 맡으니, 내가 안문석 위원장님이나 이런 그 전자정부 위원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뭐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점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이 한국전산원이 만들어지고 한국전산원에서 그 5대 망을 깔고 할 때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해묵은 문제들입니다. 이 디지털 정부를 만드는 데는 그러한 이 정부의 그런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부처의 그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행될 때 또 다른 버틀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이 전문가님들이 뭔가 계속해서 그 솔루션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정책 서제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부처, 공무원의 행태, 역량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것의 성공 여부는 국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에 있는 규제 혁신이나 연구 개발,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산업에서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이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위에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민 참여,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센티브 시스템 안에는 당연히 디지털 약자 문제에 대한 그런 고려, 그리고 관련 인력의 양성, 관련 인력의 양성이 전문 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그러니까 디지털 스킬을 가진 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잘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공약 자체를 하나하나 설계한 사람은 아니고 옆에서 같은 본부에서 이 공약을 뭐 정리하는 데나 조금 이제 도움 드리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예전에 사실은 이번 이 일보다도 예전에 제가 이 정통부 만들어지기 전에 과기처에서 이 정보산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쭉 겪어온, 이 전자정보까지 겪어온 경험으로 보면 이 방향은 뭐 그렇듯하지만 실제로 하는 데는 정말 지난한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에 이 한 정부 안에서 이끌어지기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자정보나 이런 디지털 관한 문제가 가장 가깝게만 보더라도 이제 참여정부 또는 DJ정부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여러 정부를 거쳐오면서 아직까지 이루고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혁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바람이 있다. 이 공약이 나온 김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이제 새 정부에서 이걸 좀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따라서 이 경영정보학교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필요한 그런 분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인 교수님, 저 시간도 또 완벽하게 맞춰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발제자이신 박영인 교수님께서는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관점 3가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의 핵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또 제언들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한두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특히 그 정부 작동 원리 플러그 앤 플레이 관점, 그리고 정부와 민간 협력과 국민 니즈 선대 대응과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필요성을 또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오늘이 이제 저희 3번째 주제 토론인데, 지난 11일, 12일에 저도 잠시 그 시청자로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일 때 시청자로 저희 참여했었을 때도 약간 좀 비슷한 주제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때도 정부 주도보다는 이제 민산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언급이 되기도 했었었고요. 또 뭐 공공 사스, 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또 제시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결국 뭐 민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 당시에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박영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신 박영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그 3분의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토론자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석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일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뭐 내용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완벽하지 않지만은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요. 저는 그 사무관 때는 행정자치부에 있었고, 과장 때는 정통부에 있었고, 이제 국장을 이제 다시 이제 MB 정부 때 이제 이 행정안전부에 와서 이제 공무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정부에 대해서 행자부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하셨는데, 저는 전자정부를 직접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안에서 일할 때하고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이제 저도 충북대 초임 교수로 한 4년간 있었고 그러면서 밖에서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게 제대로 가는 건지 여기도 약간 이제 퀘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과거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미래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기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참 용어는 어려운데 잘 잡았다 새 정부에서.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지금 그 1년에 그런 정상적으로 갔으면 5년 걸리지 1년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했으니까 10년 땡겨지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2030년도에 지금 그 움직임을 지금 우리가 미리 당겨서 보는데 저는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대다수 보니까 온라인 쇼핑하고 재택근무하고 원격 교육인 것 같아요. 거기서 변화가 이제 그렇게 급속적으로 숫자가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은 온라인 쇼핑만큼 맞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하고 그거만큼 무슨 많은 변화를 준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박 교수님의 그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 나온 걸 또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좀 그냥 풀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 대한민국을 이제 저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번역이라고 했는데 뭐 혁신이라도 쓰기도 하고 뭐 전화이나 용어 쓰기도 하는데 제가 11일 날 그 저기 서강대 교수님 보니까 번역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번역이라는 용어를 통일했는데 대한민국을 디지털 번역해서 산출된 여러 가지 디지털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AI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 그다음에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수요자로서 이제 디지털 산업이 육성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전자정부의 발전적으로 갈 거다. 근데 이 전자정부를 보면은 이제 저희 나라는 96년도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 전자정부 용어를 처음 쓴 게 제가 그 당시 총무처에 있었는데 총무처에서 제일 처음에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간부님들이 전자정부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종합청사를 무슨 뭐 저기 전자기기를 뭐 무장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용어를 못 쓰고 그냥 행정정보화라는 용어를 제가 쓰다가 결국 이게 정통부 담당 그 당시에 아마 강성주하고 저하고도 파트너 비슷했었는데 정통부에서 이 용어를 채택을 했어요. 거꾸로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93년도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이걸 시작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랜드페이퍼도 있고 사일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걸 보고서 해결할 게 뭐냐? 아 금융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 하자. 그 금융 시스템 그 당시 보면은 이제 누구나 이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서비스 받게해준 측면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 움직였는데 그 저희 나라도 그걸 하면서 야 그렇게 해야겠다고 이 저기 금융기관을 보니까 이제 신디모신이 막 창구 앞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키오스크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완스톱 난스톱 서비스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제 프론트 머신하고 백엔드 머신을 만들어 백엔드 다 연결시킨 프론트 머신에 딱 사놓으면은 국민이 여기 딱 들어오면은 대통령이 딱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서 거기서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그림이 제대로 못 그렸는데 사실 그려진 게 뭐냐면 이제 정부 24입니다. 민원 24가 이제 민원 업무는 이제 그렇게 좀 돼가는데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다 90년까지 모아져야 되는데 원심적으로 부처별로 다 합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각 부처마다 포털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일어났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뭐 여러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 아는 홈택스 그다음에 외국 국가에서 가장 대한민국 시스템 중에 탐내는 게 디지털 예산 해결 시스템입니다. 그런 건 주민부동산
그다음 좀 전에 얘기한 이제 그 백엔드 머신을 연결해주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그리고 프론트로서 이제 민원에서 정부 24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정부 정보자원관리원 해가지고 한 부처별 하나씩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아마 큰 포탈,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상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유엔 평가에서 이제 3회 연속 세계 1위를 했고, 3회 1회 연속하니까 그다음부터는 1위를 안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선두권은 근처 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OECD 평가는 디지털 정부로 평가합니다. 거기서 1위하고 데이터 개발에서 1위하고. 근데 여기 재미나는 현상이 이 두 가지는 1위를 하는데, 여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OECD 담당 과장이 그때 얘기할 때 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클라우드가 우리 하위권에 있어요. 이거 재미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한국의 데이터 개발은 잘 되는데 이 클라우드가 이상하다, 수치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여기에 놓고 이제 시사점을 보면은,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전자정보 선두권에 있는데, 그 선두권에 있는 나라가 주로 이제 영연방 국가하고 북부 유럽 국가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제 덴마크 정도인데, 이런 나라들은 1등 하면서 이 국민 행복 지수라든가 정부 신뢰도 지수가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저 나라는 그게 앞서면서 국민 행복 지수도 앞서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뭔가 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전자정보가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이제 금융기관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이제 뭐 팬데믹 저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 보면 일단 오픈뱅킹 됐죠. 그래서 금융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마이데이터 사업 정리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핀테크 기업들이 막 지금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지금 기존의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를 아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 전자정부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걸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벤치마킹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우리가 옛날에 패스트 했을 때 이제 패스트 끝나고 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왔고, 이 팬데믹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올 거다, 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인본주의 패스트 끝나고 르네상스 올 때는 인본주의가 이제 신에서 인본주의 넘어왔는데, 요번에 우리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기술 인본주의가 반영된, 지금 은행처럼 오픈형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각 부처별에 있는 모든 그 플랫폼들 다 묶는 이런 걸 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이제 스마트 시대에 살면서 스마트 카를 타고 스마트 직장에 다니는 스마트인들이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또 반면에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고령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지금 이제 고령층들이 지금 은행 같은데 내년에는 이제 다 모든 게 지금 이제 무인화되고 키오스크로 움직이니까 이분들이 이걸 이용하기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가 봐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다 플랫폼으로 돼버리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겠다는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과거 이제 그 전자정부 하면서 여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내지는 전환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그 97년도에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생각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때 이거였어요. 정보기술 기반 모든 걸 표준화해가지고 모든 하여튼 정부 내 있는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 하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 중심으로 행정 업무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국민이나
기업들한테 완스톱 서비스 하겠다. 뭐 공무원으로 거기에 맞춰서 법도 제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그대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정보 기술 기반이 사실 G클라우드로 대치가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요, 좀 전에 말한 그 정보자원관리원이 요 역할을 하는데 이거 제가 이게 4대 거기 원장입니다. 원장에 제 있을 때까지는 물리적 통합을 끝냈어요. 이하스까지는. 그럼 그 다음에 논리적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파스가 지금 거의 뭐 지금 뭐 이게 뭐 파스타가 뭐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오픈형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사용하는 빨리 파스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제가 보면은 뭐 숫자로보다는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한 60% 정도만 지금 개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정형이고 비정형이고 따져보면은. 그럼 나머지 40%가 주로 뭐냐면은 이제 개인정보하고 약간 뭐 대외성인데 이게 사실 개인정보가 어떻든 간에 나오질 않으면은 좀 의미가 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개방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시티가 이제 스마트 시티 되는데 여기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올 건데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 시티도 지금 부산이나 세종이나 딱 같은 걸로는 지금은 거기 데이터에 대한 표준 이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 마이 데이터, 이런 금융처럼 지금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연 지금 마이데이터 개념이냐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행정 업무는 이제 어차피 AI가 들어오니까 AI하고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여기 국민한테 기업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자꾸 개발해서 운영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금융의 핀테크 기업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있는 프로세스하고 데이터가 개방을 다 시켜가지고 거부테크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로운 하여튼 뭐 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다 보면은 또 기업은 기업들이 육성되고 정부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공무원 역량에 들어가가지고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 체계론을 채용시킬 때 다시 시험 과목으로 채택을 하면 어떠냐. 제가 이제 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고시 시험에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정보 체계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이해력이 빠르시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요거 딱 시험 보면은 엄청난 아마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그 11일 날도 했지만 강력한 리더십,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거버넌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지금처럼 민간 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기존 법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기정통부 지능정보기본법하고 바로 엊그저께 이제 시행된 데이터산업진흥법, 지금 행안부 갖고 있는 전자정보법하고 공공데이터지원법, 이거 경계선이 불명하지 않거든요 지금. 뭐 공공하고 이제 뭐 민간 나눈다는데 사실 분명한 이제 공공 민간이 이게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플랫폼 정보 하겠다면은 이걸 누가 조정할 거냐? 각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 대표적으로 꺼내놓은 거지. 이 조정하는 이 문제. 진짜 강력한 리더십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문제에서 지금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해가지고 스타트업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전 직방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감정원에 있는 모든 부동산 자료를 개방해가지고 직방에서 지금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커지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갈등 생기잖아요. 이제 이게 저는 제가 계속 국민한테 제일 좋은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저도 나와서 보니까 이 세무 관련인 거더라고요. 진짜 이런 가부테크가 생겨가지고 세무 관련된 이런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직방처럼 해결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세무사 협회하고 엄청나게 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필요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만들어줄 수 없다. 아무리 가부테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 이제 이거 수출하겠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수출을 하려면은 지금 대기업 참여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 풀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뭐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자정부 수출하려고 한참 하다가 이거 대기업 제한 딱 하면서 대기업이 딱 족쇄를 묶고 놓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레퍼런스 내라고 그러면 한국에 또 안 해본 것을 니들이 여기 와서 팔려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듣고 또 중소기업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 큰 기업들이 있다는 거를. 그런 사람 데리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자금 외에는 수출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수출을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협의회에서 좀 운영하겠다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실행 전담 기구를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부 CDO, 기관장이 정부 CDO가 돼야 되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거를 뭉치면은 요거 지금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저희가 그동안에 전자정부 하면서 일본은 쳐다도 안 받고 사실 이제 영연방 국가하고 싱가포르하고 이제 그 북유럽 국가들 주로 많이 봤는데 주로 사실 영국과 싱가포르를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일본이 이제 반성하죠. 한국 불화합니다. 지금 한국 보면 전자정부 엄청나게 불화하고 그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성하면서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뭐 이 사람들 계획 보면 계획 만들 때 철저하게 만들잖아요. 얕잡아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재미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 지나가면서 디지털 첩을 만들었어요. 여기 총리 직속으로 600명 규모입니다. 예산이 8천억대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전자정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쫓아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600명 규모의 한 200명 정도는 다 민간 전문가를 지금 끌어오는 거로 되어 있고 요거에 지금 옛날에 좀 전에 얘기했죠. 전산망 사업할 때 우리 선투자 개념 있지 않았습니까? 요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산 8천억 정도를 디지털 청에서 시드머니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각 부처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자꾸 원거리 돼가지고 각 기초별로 지금 이게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는 요것이 지금 예산 배분이 안 돼가지고 자꾸 중복적으로 만들고 경계 불분명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 요거 일본의 디지털 청 요거 다 재미나는데 요거 빨리 한국 쫙 때려잡으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죠.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까지 한다 그러는데 요걸 잘 검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못 쫓아오게 많은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금석 대표님. 초창기부터 이제 한국 전자정부 추진에 참여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안과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가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제가 중간에 끊지는 않고 이제 끝까지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아,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저희 그 5시 반까지로 일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후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는 가급적 10분 이내에서 좀 토론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윤혜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혜정입니다. 저는 뭐 반가운 말씀인데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저는 공부를 하고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때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정말 많이 됐고 처음에 제가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우리 박영희 교수님 또 김경석 교수님이 많이 궁금증을 해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냥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워딩이 너무 멋있죠.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간 디지털 또 플랫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왜 필요한가 국민이라는 어떤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처음에 박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디지털 전환, 산업적인 측면에 먼저 하고 경제에서 앞서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어떤 수단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먼저 바라봤을 때는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뭐 워딩만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일종의 뭐 그림자 노동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처음에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선제적이란 말,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한 거 이제 굉장히 우리 많이 요새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사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개의 경우 소비자들은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선제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행정 서비스나 국민이 정부에서 받는 서비스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저희가 제일 뭐 전자정부라고 하고 뭐 민원24라고 하고 했을 때 받는 그런 서비스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을 것처럼 전자정부 초창기에 이제 유럽의 모델들도 많이 참고하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사례로서 이제 영국의 GDS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사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다시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사회에서 결국은 어떤 레버리지, 경쟁력 확보의 레버리지가 되는 초격차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초격차가 아니라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초격차를 생각을 해봤고 제가 요새 이제 공공기관 평가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와중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플랫폼 노동자로서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메타버스 지금 굉장히 붐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 국민들이 어떤 메타버스를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정말 국민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컨셉츄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저도 많이 이제 정의들을 찾아봤어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라는 말이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다. 정부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는 데이터와 공통 기능 등 그렇죠. 파스, 플랫폼 기반만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에서는 민간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정부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과연 법이 가능한가? 법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처 간 사일로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과연 사일로 시스템이 또 나쁘기만 한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성, 그 부처의 전문성이나 도메인 날리지 차원에서는.
그리고 이 뭐 GDS 영국의 예처럼 어떤 의사 결정권을 가진 전문 실행 조직이 결국 컨트롤 타워로서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아까 뭐 결국 분산이 되고 그런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뭐 데이터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또 데이터는 결국은 중앙에서 컨트롤이 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또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GDS 사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어떤 좋은 프랙티스로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GDS는 2011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영국의 서비스고, 이제 GDS의 CEO는 뭐 내각부 실행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친 전략 및 부처 간 조율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government gov.uk 최상위 포털 서비스 안에 gov.uk notify, 뭐 UK pa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12월 기준으로 government.uk notify는 뭐 4,000개의 공공 서비스 1,000개 정도의 조직에서 운영이 활용 중이고, 그리고 뭐 UK pay가 있고 그다음에 UK pass가 있어서 100개 조직에 접속해 활용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뒤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도 지금 기존에 서비스되는 많은 것들을 보면 이런 게 없지 않죠. 우리 뭐 코로나 대응 이런 것 생각을 해보면 다만 이런 뭐 GDS라는 지금 뭐 조직이 없었을 뿐이지, 결국은 여기에서 제공받는 것들은 우리는 더 사실은 더 하이 퀄리티의 뭐 서비스들을 제공받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무엇이 이제 그래서 이건 다른 걸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방금 이제 김경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부 신뢰도가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고, 그런 것들도 다르고, 또 국민 뭐 행복 지수 이런 것들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gov.uk 뭐 파스나 gov.uk 뭐 디자인 서비스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뭐 플랫폼 안에서 템플릿이나 뭐 스탠다드된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면서 민간에서 그 PAS 파스를 제공하는 거에 그 민간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좀 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DS의 CEO 탐 리드가 GDS의 미션을 2021년 12월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직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서로 업무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CDDO, Central Digital and Data Office가 이제 있는데, 이 GDS랑 CDDO는 형제 조직과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자. 도메인 전문성이 필요한 대형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은 해당 부처에서 주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GDS가 특정 기술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중앙 집권형이 아닌 쪽으로 나아가려고 그런 어떤 미션이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RP 같은 서비스는 또 GDS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들어와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뭐 워딩을 바꾸고 이런 거라면 사실은 크게 다른 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란 얘기가 많이 나왔고, 뭐 국민 참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AI, 뭐 지능형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거는 아니죠. 또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국민한테 확실히 우리
바로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AI 분석, 또 지금까지 기술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어떤 AI 분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국민 참여를 높이고 뭐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면 사실 어떤 국민이 뭐 이렇게, 이제는 사실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도 국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이제 좀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한 것이 있었지만, 이제 좀 위드 코로나가 됐든 나중에는 좀 더 이런 민감해지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뭐 지금 사실 공공 데이터 포털도 그런데요. 단순히 그런 어떤 포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좀 다른 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소통도 채널이 없어서 소통을 못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안에서 결국 디지털 디바이드를 방지하라는 노력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플랫폼이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플랫폼 노동자의 어떤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그런 업무의 어떤 과중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결국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뭐 새로 가입을 하고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또 그림자 노동이 발생하고, 그것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세대도 있고 사용자도 있겠지만 정부 서비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금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하고 맞는 방향이고, 또 그 안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경쟁력 확보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혜정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에 좀 잘 맞췄나요? 어떻게 네, 괜찮았나요? 네, 좋았습니다. 윤혜정 교수님께서는 저 영국의 GDS 사례를 통해서 우리 방향성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왜 필요한지 Y의 고민에 대한 필요성을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두에서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리고 그림자 노동이라는 키워드 여기서 또 들으니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제가 안배를 잘 못해서 그런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토론자 정대일 교수님, 가능하시다면 한 6, 7분 이내에서 좀 한 5, 6분 이내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대일 교수님. 앞에 그 사실은 우리 박영열 교수님 그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우리나라 이번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무엇이라는 걸 조금 상당히 개념적으로 좀 많이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실전에 참여하셔가지고 디지털 전자정부를 말씀하신 우리 김 교수님에 대해 상당히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윤 교수님께서도 영국의 사례를 GDS를 좀 상당히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 경영정보학에서 사실은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일반론적인 관점하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디지털 정부도 사실 일단 어디 보면 디지털 정부라는 게 포털 개념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포털에서 플랫폼으로 과연 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형태들은 포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냥 백화점식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자기 회사 대부분 뭐 회사들마다 뭐 배민도 우리도 플랫폼이다. 뭐 사실 이제 플랫폼이라 생각하면 단지 어떤 아까 그 윤혜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플랫폼 노동자들이 거기에 물려서 하나의 돌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실제로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제 그 한국 남동발전
하고 해가지고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계속 동안 한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다 완성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럼 과연 포탈하고 플랫폼하고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뭔가 그런 포탈의 진화 모델인가? 그냥 더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하고 데이터를 더 오픈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행태가 플랫폼 행태인가? 즉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얘기하는 플랫폼, 우리 경영정보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단 플레이어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전자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한 번씩 홈택스를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뭐 제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우리 그 집에서 회사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부가세 신고도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하는데 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 제가 IT도 전공하고 경영학을 벌써 40년 이상 한 사람인데도 안 그렇습니까? 이 정말로 이게 이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부가세 신고는 조금 나은 편인데 법인세 신고 자체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나 이런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존에서 제공해준 솔루션을 하나 쓰긴 하는데 이 더존의 솔루션이 정말로 형편없이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좀 더 줘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쉽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더존 외에도 다른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런 것을 뭡니까 재무제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줘야 되고, 실제로 또 우리 벤처기업들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더존은 대기업에서 쓰는 뭐 일종의 그런 시스템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앱으로 만들어서, 앱도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서 만들어서 그 컴택스 시스템에 연동을 시키는데, 계속 할 때마다 더 좋은 시스템을 할 때도 에러 나고 또 컴택스 시스템에서 들어갔어도 또 에러 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법인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만드는데 뭡니까 뭐 하루 걸렸다면 실제로 그 시스템을 물려가지고 하는데도 또 하루 넘게 걸렸어요 사실은. 그걸 또 해마다 또 다르고, 어쨌든 그게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 플레이어들이 사실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상호작용성도 높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의 어떤 뭡니까 포털 시스템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위텍스를 만드는데 약 1조 정도 들였거든요. 실제로요. 제가 그 평가를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1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위텍스도 만들고 홈텍스도 한 뭐 그 정도 안 들였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만들어낸 시스템은 물론 그 밑단에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국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은 그냥 단지 일반 국민들이 그냥 필요한 몇 개 정도, 우리가 민원 24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단순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그마한 서비스 몇 개를 제공해주는 정도의 시스템이지 정말로 파스나 이런 개념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고, 물론 뭐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어떤 시스템 자체가 어떤 계속 어떤 진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자생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고 정부가 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많이 한번 갈아엎으면은 또 조금 나아지고 이런 개념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또 정부가 바뀌고 또 나름대로 트렌드가 바뀌면 한 5년, 5, 6년마다 한 번씩 크게 돈을 들여서 이제 계속 한번 갈아엎으면은 또 좀 시스템이 좋아 보이고 이런 행태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뭔가 여기에서 그러려면 그게 이제 플랫폼은 아니고 사실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진화하는 개념이 거의 없고 그냥 하나의 포탈을 계속해서 정부가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플랫폼의 어떤 가버넌스 체계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가버넌스 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부가 뭡니까 모든 공공기관에 한 20억 이상 넘어가는 I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ISP를 반드시 하도록 이제 명문화시키고 그 ISP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죠. 아마 우리 경영정보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러 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ISP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려는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ISP를 수행하는 회사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대단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ISP 용역 자체가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ISP 하는 그 평가를 한 번씩 자주 들어가 보면은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봤는데 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의 논문이 PM을 한번 맡은 걸 봤고 나머지는 정말로 그냥 전산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ISP 자기들이 따가가지고 하고 물론 뭐 ISP 기본 제안서를 아마 뭐 그분들이 또 만들어 준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ISP다운 ISP가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가버넌스를 가지고 이 정보화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 가지 않는 거죠. 물론 또 전체적으로 뭐 그만한 ISP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럼 정작 우리 경영정보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석사 박사를 받고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도에 가는 세력이 다르다 보니 그렇거든요. 전산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ISP도 경영정보학을 하는 우리가 석박사 학생들이 주도에 가야 되는데 시장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전산학 기본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걸 갖고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볼 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많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을 실제로 투입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지금 정부 부처에 그 사실은 하는 IT 프로젝트 광급 용역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필드에서 그분들이 주도하지 않고 필드에 옛날부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도 ISP도 짜고 시스템도 만들고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행태다 보니까 진정한 ISP 뭡니까 플랫폼 개념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많았지만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해주신 정대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촉박한 게 많은 시간 못 들여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인데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저희 처음 발제자셨던 그 박영희 교수님께서 혹시 그 추가로 의견 주실 게 있으시다면 짧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도 오늘 그 토론해 주신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실제 일에서 잘 반영이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김경석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기술 인본주의가 반영된 그 이 오픈형 메타 플랫폼 이게 정말로 저는 피부에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윤현정 교수님 지적하신 이 공무원 플랫폼 노동자로서 공무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정말로 큰 숙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대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진정한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포탈이 아니고 그 말씀하셨고 ISP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이제 이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UX UI 개념의 서비스 디자인이 반영된 그야말로 ISP가 진짜 필요하다. 저 그런 점에서 정말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실제 진행이 될 때 이런 의견들이 다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코멘트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여유가 있어 충분하면 저희 시청해주고 주시는 그 분들로부터도 질의응답을 좀 받으면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아마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꼭 질문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개별적으로 혹은 저희 학계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주제로 토론 약 90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로써 이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기획한 세 가지 주제의 토론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향방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서 우리 국가 디지털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셨던 박여기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준비해 주신 김영석 교수님, 윤혜정 교수님 그리고 정대열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영정보학회 토론과 여러 활동들에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양희동 학회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간 많으셨고요.
그 6월 1일 날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정책 이슈는 뭐가 있을지 주제로 디지털 정책 토론 세 번째 행사가 좀 기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5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또 오디언스가 당연히 그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그 캠프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두 번이 중앙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디지털 정책을 논의했다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고 있는 디지털 그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참여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그때 다시 또 초청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 내주신 박영일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